네, 트럼프 행정부 취임이 이제 한 100일쯤 지나서 한 분기를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는 제 구호는 좋았는데 그 도구인 관세가 정작 미국 경제도 좀 흔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GDP도 실망적인 지표가 나왔는데 덕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중국이나 다른 데보다 더 충격을 받은 모습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자충수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번 참고 가야 되는 하나 인내심의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과정이라고 봐요. 과정이다. 과정으로. 네. 네, 왜냐하면 뭐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그 말씀을 드렸어요. 트럼프의 목표는 우리가 목표하고 그 수단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목표는 결국 마가거든요. 마가는 뭐 가장 크게 재정 적자하고 무역 적자 해소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자국 내 그 내수를 확대를 통해서 미국 뭐 소비 확대 이런 걸 통해서 결국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태까지는 재정 적자, 무역 적자 해소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전에 행정부들은 이렇게 관세 정책을 이렇게 크게 쓰진 않았거든요. 미국 자체가 소비 국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그랬죠. 이번에는 사실 관세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 그 정책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번에 시험적인 걸 거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수단이 지금 뭔가 좀 칼이 무뎌졌다 해서 끝난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표가 뭐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당장 지금 한 100일 정도 지났는데 이걸 갖고 트럼프 행정부를 다 지금 평가하기는 아직까지는 무리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게 뭐 시장이 간단하게 다들 그 말씀드려. 그러면은 관세가 지금 이렇게 미국 시장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앞으로 미국이 그러면 경기 둔화, 경기 침체로 완전히 가느냐? 사실 저는 또 그것도 퀘스천 마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까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1분기 경제 성장률 뭐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0.3 역성장이 나왔어요. 역성장이 나왔고 뭐 애틀란타 연우는 사실 뭐 1분기 GDP를 한 마이너스 2.8%까지 전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거엔 좀 덜 나왔지만 그래도 일단 역성장이 거의 한 3년 만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경기 침체 쪽으로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뭐 저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우리 개인 소비 지출이 있단 말이에요. 연준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는 PCE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3% 상승이거든요. 이건 2.5% 지금 둔화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근원 PC도 2.8%, 2.6% 상승으로 또 둔화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은 또 둔화가 되네.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게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그럼 이게 최악인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경기 침체는 우리가 양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양은 분명히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분명히 줄어들었다 이건 보이지만은 일단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고용 보고서도 일단 실업률이 4.2%고 지난달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민간 비농업 부분 고용도 17만 건이 나왔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 16만 7천 건이 나왔는데 그 이전 달 그다음에 2월 달에 17만 건이 나왔거든요. 노동폭도 보면 또 뭐 그렇게 뭐 확 줄어들었다. 뭐 관세 때문에 뭐 이렇게 사실 이제 보여지지는 않고 있어 갖고 일단 제가 이제 계속 심리 지표하고 실물 지표를 계속 우리가 비교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저는 이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은 이 정도면 사실 연준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 정도만 우려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 정도만. 그렇다고 보면은 기준금리를 좀 내려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딱히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애틀란타 연은 같은 경우에는 2분기 GDP 전망을 지금 2.2%로 올려버렸어요. 2.8이 또 너무 낮았던 것도 마이너스 2.8이 아니라 여기로 플러스 2.2. 플러스 2.2로 확 올려버렸어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금을 빼서 그런 건가요? 금 관련 거래를 뺀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생각만큼 안 올라온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2분기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우려하니까 소비가 결국은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우려 축소가 돼버린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안 올라올 수 있다. 그다음에 트럼프 관세 정책이 되게 지금 유연하게 갈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안 올라오고 반대로 더 떨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면 소비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분위기는 일단은 도구를 갖고 목표가 잘못됐다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목표는 추구해서 나가되 뭐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아직 그 트럼프 행정부가 소비 확대를 위한 뭐 법인세 감세라든지 거기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관세 하나만 갖고 이게 시장에 큰 충격, 특히 국채라든지 아니면 뭐 환율 이런 데 큰 충격을 주고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니까 트럼프가 움찔했다고 그래서 이게 끝났다. 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당장은 실물 지표도 일단 나온 거 보면 경기 침체 쪽 GDP 성장률 빼고는 또 그렇게 우려할 수준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네. 이렇게 지금 본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생각했다면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너무 섣불리 우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결론을 판단하는 내릴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박사님께도 질문을 드리면 그냥 보통 제가 만약에 그냥 보통의 미국인이고 역시 그 자국의 지수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미국이 위대해지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뭐 나스닥이 위대해지고 S&P가 위대해지는 게 차라리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미국을 위해서 굳이 이런 뭐 관세를 해서 시장을 이렇게까지 일부러라도 흔들 이유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리를 좀 해보셔야 되는 네. 게 지금 관세로 모든 역량들을 치부를 하고 있지만 네. 관세 역량도 일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네. 트럼프의 트랩에 우리가 갇혀 있다. 네. 그러니까 속된 표현이지만 쥐덫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가 그 프레임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무슨 네. 덫을 네. 가둬놓은 거냐라고 보시면 일단은 이번에 GDP가 마이너스 0.3이 나왔고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지표별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는 의도적인 억누르기를 하고 있다. 이게 숫자로 보입니다. 네. 뭐냐면 1분기의 정부 재정 지출, 정부의 재정 지출은 지금 2021년도 6조 달러에서 지금 네. 7조 달러까지 계속 매 분기마다 전기비 연율 금액으로 네. 치면은 1,000억 달러 이상씩 계속 증액이 되었었어요. 늘어왔죠. 그런데 지금 이번 분기를 열어보니까 작년도 4분기에는 7조 500억 달러였는데 네. 지금 이번에는 7조 1,000달러, 네. 1,000억 달러. 그러니까 네. 500억 달러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숫자로 보면 그래도 매년마다 1% 이상, 2% 이하 정도는 계속 증액을 하면서 경제를 떠받치기를 했고 경제를 떠받치기 한다는 건 뭐냐면 돈 풀어서 네, 그렇죠. 사실은 국민들한테 미국인들한테 네. 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 네. 소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회 이전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캐피탈 게인이 없게끔 해주든지 아니면 메디케어 쪽이라든지 이거 보조를 갖다가 엄청나게 해왔던 겁니다. 나라가 돈을 풀었다는 그렇죠. 거죠. 돈을 예. 푼 거예요. 예. 돈 풀어서 서비스 소비 충분히 하게 네.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이 정부 지출 쪽이 마이너스 1.4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한 번쯤은 우리가 20년도부터 이 트렌드로 보면 한 번쯤은 재정 수입이 좀 적어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한 번쯤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아마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2분기에도 마이너스 지출을 할 것 같다. 정부 지출을. 이런 경우가 언제 있었냐면요. 네. 바이든 정부 때 21년, 22년도에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지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미국 내에서 공급망 쇼크 때문에 전쟁 발발 직전부터 CPI가 4%, 5%씩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네. 이제 전쟁 반발이 되니까 거의 5% 이상을 갖다가 넘어서면서 이제 네. 금리는 최소한 5% 이상, 6% 이상 가야 된다 이런 이제 이슈가 있었을 때 그때 행정부도 동참을 해서 돈 풀기를 줄였던 상황이죠. 네. 그러면 지금 트럼프는 트랩에 가둬놓고 있다. 왜냐하면 정확히 표현하면 이건 의도된 침체입니다. 왜냐하면요, 네. 정부의 지출이 줄었어요. 네. 그런데 그럼 가계의 소득이 많이 줄었느냐? 아닙니다. 가계의 하우스홀드 인컴은 지난 분기 25조 달러 정도에 육박을 했는데 이번 분기도 25조 달러예요. 거의 네. 큰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고. 그런데 소비는 1.8%밖에 증가 안 했어요. 네.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돈을 안 푸니까 서비스 소비를 안 했어요. 네. 근데 서비스 소비 안 한다고 해도 돈이 그렇게 미국인들이 적지가 않은데 그럼 그 돈 다 어디다 쓴 거야. 정부가 좀 안 도와줘도 미국인들은 일단 가게는 돈이 많거든요. 지금. 네, 그렇죠. 어디다 썼나 봤더니 지금 수입에 다 쓴 거예요. 수입 지출 금액이 전기비 연율로 하면은 41%가 나왔어요. 네, 관세 때문에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산 미리 거죠? 사두기를 한 네, 거예요. 미리 산 특히 거죠? 공산품이 50%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부 돈은 슬금슬금 계속 오르면서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패러다임에서 M7 주가는 계속 네. 고공행진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부는 돈을 안 썼어요. 네. 그냥 그전 분기만큼만 유지시켜놨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소비를 하는데 당연히 내수 소비를 많이 못하겠죠.
사야 되는 상품들을 미리 싸게 쟁겨놔야 네, 되니까. 이건 가수요를 땡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밖에 거 사느라고 해외 수입 상품 싼 거 막 사들이느라고 내수에서 소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GDP가 마이너스 나왔어요. 네. 그러면 다음 분기도 똑같죠. 정부가 돈만 안 쓰고 만약에 관세 계속 협정하는 듯 하면서도 관세 높일 겁니다. 이런 스탠스 계속 유지하면요. 그러면 또 돈은 안 씁니다. 그렇겠죠. 가게는 돈 있어도 내수에는 안 쓰고 밖에 수입 싼 물건 빨리 사들이는데 사재기에만 돈 씁니다. 네. 그러면 이건 트랩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트랩을 가둬놓은 거죠. 첫 번째 덫 뭐냐면은 관세로 계속 외부도 협박을 하지만 내수에서도 소비를 못하게끔 뭔가 억제시키는 효과. 그다음에 실제로 정부 돈을 적극적으로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것도 사고 내수 소비도 할 겨를은 없으니까 가게는 외부 거를 더 많이 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어떤 압박 정책을 하고 있느냐. 페드한테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죠. 경제 이래. 본인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트럼프가. 만들어 놓고 경제 이런데 금리나 안 한다고? 그러니까 연준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이제 덫에 가뒀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시거든요. 내수 소비가 안 되는데 내수 서비스 중심으로 요즘 물가가 오르겠습니까? 당연히 안 오르죠. 그러면 네. 여기 상태에서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두 번째, 트랩에 가둬놓고 트럼프는 지금 호기를 맞이한 거죠. 왜냐? 지금 최근에 침체 양상이 있다 어쩐다 분석을 해도 어쨌든 국채 발행 시장은 입찰률이 굉장히 좋죠. 네. 왜냐? 금리가 낮아질 게 보이니까. 성장률이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충격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온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이는 게 네. 눈으로 보이니까. 그러면은 입찰은 잘 될 거예요. 그러면 채권 발행이 잘 되면 정부 돈은 많이 모아놓을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민주당이 아직도 반대해요. 감세안에 대해서 연장과 동시에 세금 인하를 하는 걸 반대해요. 네. 그럼 민주당 의원들도 멱살을 잡고 속된 표현이라서 죄송하지만 당신들이 합의 안 해줘서 이거 경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빨리 합의해줘. 네. 이 세 가지 덫을 다 가둬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버틸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 성장 나온다. 계속 이렇게 되면은 당신 탓이다. 트럼프는 사실은 거래 전술법이라고 해서 남한테 탓 돌리는 거 정말 네, 잘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도 누구 하나 꼭 집어서 이제 만약에 이거 당신들 때문이다. 합의 안 해줘서다. 그러면서 여론몰이 시작한다. 그러면은 합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자기가 생각하는 네. 패키지를 모두 다 이룩하기 위해서 모두 다 네. 받아내기 위해서 인위적인 지출 감소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고 이거는 만약에 합의를 못 끌어낸다면 합의를 상대 쪽에서 네. 안 해준다면 내국인들 위주죠. 네. 그러니까 안 해준다면 2분기에도 지금 지출을 마이너스로 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겠죠. 네. 지금은 그래서- 다수요라도 있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바이든 정부 때는 마이너스 지출을 6분기 연속했는데 네. 마이너스 지출을 6분기 했을 때 그때는 왜냐? 물가 때문에 그랬죠. 지금은 뭐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다 얻어내려고 마이너스 지출을 2분기에도 할 가능성이 지금 네. 존재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연준도 압박을 하고 그렇죠. 결국에는 또 최종 목표는 감세안을 통과시키기 그렇죠, 위해서 맞습니다. 이제 네. 통과를 안 시키면 안 될 것 같이 만들어 가고 네, 네, 있다는 네. 말씀인데, 자 그러면 감세안은 좀 의회에서 좀 지켜봐야 될 거고, 특히 이제 민주당의 반대를 떠나서 공화당 내부의 반대가 좀 네. 센 편이니까, 그럼 당장 지금 뭐 며칠 앞으로 다가온 게 이제 FOMC입니다. 시장에서는 1분기 마이너스 났다고 해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동결이 뭐 거의 뭐 100%에 그렇죠. 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연준은 그냥 파월이 원래 판단이 느리니까 그냥 느린 건지, 아니면 이거는 금리 내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건지, 이번은 동결로 보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이후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께서는? 일단은 사실 이번에 동결도 사실은 너무 아직도 자꾸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 파웰이. 예, 너무 이제 늦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아까도 이제 우리 뭐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미국의 소비라는 것은 네. 금리라든지 시장금리라든지 인플레이션이 낮아야 소비의 양이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은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은 버티지만은 소비의 양이 지금 늘지가 않고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러면 계속 지금 트럼프는 압박을 하는 게, 봐라, 니네가 자꾸 금리 비용을 높게 만들어 버리니까, 인플레이션 비용을 높게 만들어 버리니까 지금 경기 침체로 가고 있지 않느냐. 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봐라,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느냐? 그것도 아니다. 네. 지금 사실 그 트럼프의 압박이 그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 그건 맞아요. 맞고 다른 나라의 뭐 중앙은행들 정책 하는 거 보면 사실 그게 맞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이제 지금 파월 의장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 저는 일단 이제 스타일이죠.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옛날에 앨런 그린스팬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과열이나 위험에 대한 신호가 파악되면은 선제적으로 금리 정책을 조정해 버렸거든요. 네, 신장의 충격이 엄청 컸어요, 사실은요. 네. 제가 느꼈을 때,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도 앨런 이제 그린스펀 스타일 같은 경우는 갑자기 어느 날 막 금리 올려버리겠다 이러니까 네, 먼저 때리는 막 스타일이니까. 시장이 막 갑자기 막 혼란스럽고 이런 방법이었는데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벤 버냉키라든지 옐런이라든지 뭐 파월 같은 스타일은 시장 충격을 주는 걸 또 싫어하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통화 정책을 사전에 뭐 시장하고 조율을 한다, 언급을 한다, 계속 이런 분위기거든요. 네, 시그널을 좀 많이 주잖아요. 예, 시그널을 미리 주고 네. 그것도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시그널만 지금 주고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이게 이제 하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이 미국이 이제 돈이 없어요. 연준이 뭐 그 얘기하면은 무슨 돈이 없어 뭐 찍어내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의회에 이제 이 발행할 수 있는 통화량이 딱 네, 정해져 부채 한도 있는 한도가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연준이 갖고 있는 지금 본원 통화 같은 경우가 거의 6조 5천억 되나요? 한 6조 5천억 아니야 6조 5천억 달러가 되거든요. 네. 이 금액은 사실 통화량이 엄청 풀려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해서 연준이 1914년에 만들어졌는데 네. 2008년도 금융이 터지기 전까지가 본원 통화량이 1조 달러가 안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최근에 한 15년만 동안에 6배, 7배가 늘어났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럼 통화량이 지금 엄청나게 풀려 있는데 이 통화량을 어느 정도 흡수하지 않고는 사실 또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그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 네. 대표적인 게 일본 통화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제롬 파월도 이제 그런 부분들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들을 사실 저는 이제 어떻게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요. 헤쳐 나가야 될 건지. 근데 일단 그것 때문에 저는 당장은 안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안 올릴 수가 없다 저는. 분명히 금리를 안 내릴 수 네, 없다. 안 네. 내릴 수 그래서 없다. 6월달에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게 한 지난번에 보니까 한 60% 정도 기준금리 네. 인하 가능성이 나왔는데 우리 연휴 지나고 나니까 또 한 40%로 또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만큼 또 시장이 뭐 굳이 내릴 필요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다. 막 이런 얘기가 고용 나와버리니까. 지표가 잘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고용 지표가 또 잘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파월 의장도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경기 침체랑 인플레이션에서 우리는 줄타기를 하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본다 보면 이제 고용 지표 쪽에서 조금 더 한번 충격이 좀 와줘야 그래야 이제 내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 고용 지표도 지금 견고하게 나오고 있어 갖고 그래서 6월 달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이제 제롬 파웰의 어떤 아주 소극적이고 솔직히 말해서 소극적이고 조금 뭐랄까 지표를 계속 약간 이제 뒷북치는, 이런 스타일이 계속 지속될수록 결국 시장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인내의 한계가 오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럼 일단 5월은 뭐 거의 동결 가능성 99.7 정도 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기대하기가 어렵고 6월도 기대감이 좀 내려가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그럼 박사님께서는 지금 뭔가 큰 거를 위해서 작은 것들을 자꾸 희생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트럼프가 이거 원하는 걸 끝내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의 이야기고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게 흘러가서 상황이 컨트롤 되지 않을 정도로 나빠지는 것도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지 일단은 트럼프는 강경하게 가는데 최근에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소방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애틀란타 연준이 올린 것도 있지만 이제는 뭐 성장률 한 3% 나올 거다. 이제 더 이상은 고생 안 해도 돼. 뭐 이런 약간 달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투자들 달래기일까요? 아니면은 이제는 텐션을 올릴 만큼 올렸으니까 이제는 조금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 그 스테이지로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짜여진 각본이죠. 네. 그러니까 20년도 이후부터 하는 걸 보면 네. 양당의 싸움으로 정부 셧다운이 일어날 것 네. 같은 위기가 거의 네. 3-4번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하원하고 상원하고 예산 합의해서 서로 합의를 못해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돼서 디폴트에 빠질 네. 뻔도 한 적이 있었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일정 부분 양당 간의 가치 철학이 다른 경우에는 네. 그런 경우는 진짜 좀 길어질 수도 있겠구나 위험이 그렇죠. 이런 위기는 있지만 결국에 합의점은 항상 주식시장 살리기 여론에 밑받침돼서 그 방향대로 항상 합의점은 도출을 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틀립니다. 네. 미국은 틀립니다. 결국엔 잘 되는 쪽으로 가게 돼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베센트가 약간 유화, 그다음에 트럼프는 강력. 네. 요 모드는 트럼프의 퇴로를 그냥 만들어준 것뿐이다. 트럼프의 정책은 단순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란 보고서의 네. 영구채 강매라든지 그다음에 준비지산 전략, 그다음에 동맹국의 관세를 매겨야 되는 네. 이유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정책들이 맞다, 틀리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제학적인 분석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비판밖에 안 나와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이런 보고서와 이들의 전략은 정치적인 리더십을 계속 끌어가기 위한 전략적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면 트럼프는 단순해요. 이 세 가지 큰 관세, 그다음에 자기 국내 자기네 나라에서의 감세, 그다음에 영구채 강매 이런 정책들을 영구채 강매 안에 이제 환율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갈 거예요. 근데 일기 때 똑같았어요. 그러다가 이걸로 안 되면 이걸로 메꾸고 2번으로 메꾸고 네. 2번이 안 되면 3번으로 메꾸고 다 시나리오가 있어요. 근데 요거도 지금 여의치 않다. 그러면 항상 후퇴를 해요. 관세도 계속 매기다 이걸로 더 이상 그때는 이제 영구채 강매라든지 아니면 감세안은 이미 해놨고 그다음에 네. 더 이상 재정을 복원하기 위한 더 돈을 많이 이제 세입을 걷어들이기 위한 방편이 없었거든요. 시나리오가. 네. 그러니까 그때 뭘 하냐면 바로 퇴로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올리지 어느 정도 않고 얻었으니까. 일본이나 중요한 영국 같은 나라는 관세율을 갑자기 낮추면서 퇴로를 그렇게 낮춰주면서 중국은 완화 정책을 하기로 했다라고 먼저 합의를 이끌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베센트는 혹시 모를 이 시나리오라는 거는 경제가 말 그대로 이제 생각대로만 안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험성의 절벽에 도달했을 때 베센트가 어느 정도 그 관문을 열어준 이렇게 가다가 잠깐 주춤하면서 후퇴할게요. 네. 의 역할은 베센트가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일각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트럼프를 칭송한다 뭐 이런 표현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트럼프가 대단한 게 아니라 네. 우리는 어쨌든 짜여져 있는 큰 우산의 큰 그림 하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전략적 방안을 잘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전략적 고민 방안에서 내부의 싸움이 생기거나 내부의 이견의 목소리, 특히 파월하고 트럼프의 목소리, 그다음에 내부에서 공화당 내부에서의 목소리 이런 게 서로 강경해지면 그 구두 언어 때문에 이러다가 답을 못 찾고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을 얻게 되는데 그거를 고려하지 마십사. 그런 뉴스는 볼 필요도 없다. 미국은 항상 짜여진 각본대로 간다. 지금 베센트의 이런 상대적인 발언 자체도 사실은 짜여진 각본에 다 들어가 있다. 트럼프의 네. 퇴로 중에 하나인 것뿐이다. 이렇게 네. 판단이 됩니다. 예, 물론 뭐 시나리오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물론 협상에 있어서 역할을 좀 나누는 것도 네.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니까 최근에 분석을 보면 뉴스에 베센트 장관이 자주 나오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러틀릭이나 좀 강력파들이 뉴스에 자주 나오면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실제 그 역할을 다 잘 구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도 거기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번에 베센트 장관이 아무래도 그게 시나리오가 됐든 아니면 그냥 역할이 됐던 간에 좀 완화적인 시장이 좋아할 만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단독은 아니지만 이번에 스위스에서 이제 회담이 있는데 중국과 처음 어떻게 보면 회담 아닌 회담을 한다는 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보도가 됐는데 물론 거기에서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미리 이제 참고로 부어놨는데 네. 거기 일부러 그렇게 하니까 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중국이 지금까지 연락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연락을 안 한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베센트가 나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퇴로라고 해야 될까? 좀 길을 열어주는 그 계기가 될까 이번에 스위스에서 만남이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뭐 당연히 이건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결과물을 생각한다면 그건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네, 뭐 거기서 당장 그렇죠. 그거는 안 나오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베센트 장관이 이제 얘기한 게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18개 주요 교역국 중 중국을 제외한 17개국의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뭐 네. 한국은 일단 연기됐고요. 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네. 근데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미국에 부과된 관세뿐만 아니라 네.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네. 노동 및 자본 투자에 대한 보조금까지도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기대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씀드려 우리가 그러면 상대방 환율만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얘기했던 환율 조작이라든지 이미 협상 단계는요. 우회로를 다 그냥 그렇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관세 협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무역 협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런 셈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의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배승자가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네. 협상을 하는데 관세가 아니라 지금 뭐 비관세 장벽 환율 다 하겠다. 네. 그렇다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접근을 할 거다. 스위스에서 만나갖고 네. 그냥 뭐 환율 드네 몇 %니까 우리 환율 때리게 하자. 뭐 너 엄만 끝 갖고 나 깎고 이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뭐 그렇게는 아닐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비관세 장벽 그다음에 중국이 주는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환율 조작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얘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이렇게 들어가서 상대방인가 이제 서로 간에 이따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뭘 원하는지 사실 저는 알 것 같아요. 그 계기가 이번에 이제 스위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스위스 지금 보면은 미국은 이제 뭐 무역대표부 제이미스 그리에도 지금 같이 가거든요. 같이 가고 이쪽 중국 쪽은 이제 허리펑 부총리 나온다고 지금 얘기가 네,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결과를 좀 낸다라고 그러면은 뭐 환율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 다시 이제 뭐 차후 더 정상회담 뭐 이런 얘기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제 가장 급한 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히토리 부분 가장 문제 지금 쉽게도 환장할 거예요. 지금 미국도 네, 중국 같은 게 이제 반도체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도 조금씩 뭐라도 하나 만약에 결과를 갖고 한다면은 주고받는. 예, 그런 거 주고받는 거 이거 지금 하나를 지금 제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계속 지금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양국 간에 이제 뭐 거의 이제 리스크에 대한 인내심이 거의 이제 충돌 직전에 왔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한 5월 중순쯤 되지 않겠냐 했는데 조금 빨리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양국 간의 지금 무역 때문에 미국이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 소비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지지율도 그것 때문에 지지율 떨어지고 금융시장에 충격이 오는 게 그것을 이제 트럼프가 느끼고 있는 거고 네. 반대로 시진핑 같은 경우는 수출업자거든요. 소비자들은 뭐 별게 충격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거 살 것도 별로. 어차피 이제 수출업자들은 다 중소기업들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좀 틀리거든요. 그러면 이 수출업자들에 대한 충격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과연 소비자들이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정책적으로 이 인내심이죠. 네. 인내심보다 수출업자들이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아트 오브 거버넌스를 한 거거든요. 우리 트럼프는 아트 오브 딜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아트 오브 딜보다 아트 오브 거버넌스 쪽이 조금 더 통제가 더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통제상으로 봤을 경우에는. 네, 중국은 아무래도 체제가 다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아마 중국 쪽에서는 쉽게 아직까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제 그 리스크의 마지막 단계 거기까지는 아직 중국은 아니다. 네, 그렇다 보면은 일단 약간 좀 미국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좀 있겠지만은 중국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하나 빼고는 그렇게 뭐 크게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더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통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국은 뭐 안 되면 문화대혁명 한 번 더 하든지 대약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회니까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 또 그러기에는 이미 사실 누르고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데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또 분석도 또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만난다는 것 자체가 악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거를 얼마나 내놓을지는 뭐 또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정작 그 중요한 건 이제 우리들의 문제인데요.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이번 월 초에 나온 거 보니까 아무래도 또 미국 관련 수출이 좀 줄어든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미국이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를까봐 먼저 산 수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줄어버린 이유는 그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편중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편중됐다는 미국이 그러면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소비가 주춤했고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도 투자를 급격히 줄였냐. 그러니까 만약에 줄였다고 한다면 관세 역량이 미국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기업 경기도 악화를 시키고 투자의 심리도 악화시켜서 투자가 안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은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투자 안 하는 나라에 어떻게 수출을 합니까? 근데 중간재 같은 것들은 그렇죠. 그렇죠. 1분기에 미국의 그 투자, 픽스트 인베스트먼트 쪽,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고정자본 투자라고 하는데 이쪽은 역대 거의 한 3년 가까이 최고로 늘었어요.
22% 늘었어요. 네, 투자 많이 네. 늘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든 게 뭐냐면 이퀴먼트, 장비나 소재나 아니면은 그 관련돼서 우리가 네. 제조할 수 있는 기기라든지 부품 아니면은 뭐 쉽게 말해 공장 설비 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공장 네. 설비 같은 네.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이제 투자 관련된 지표는 산업별 분류는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 추정하기로는 반도체에 집중됐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네. 반도체 쪽에서도 소프트웨어와 관련되는, 예를 들면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그런 망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집중됐을 가능성이 크고,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사실은 범용적으로 AI와 관련된 걸 다 공급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이닉스 중심으로 디램 위주로만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아니면 설비는 뭐 그렇죠. 변압기나 전기 관련 네. 이런 거. 그런 쪽에서 내부적으로는 투자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공급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내부 투자가 많았고, 네. 나머지 철이라든지 자동차 관련돼서라든지 아니면은 범용적인 디램이라든지 낸드 관련돼서는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네. 우리의 수출은 적게 잡혔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렇게 수출이 나쁘니까 앞으로 나빠질 거니까 위험하게 보셔야 된다. 물론 위험 관리는 기본적으로 항상 해야죠. 네, 경제로 물론 보나 그렇습니다. 네.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나. 근데 이거는 지금 도사리고 있는 기회가 옆에서 이렇게 흠칫흠칫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네. 이퀴먼트가 늘었다는 거는 지금 분야별로 봤을 때 반도체 자신들의 AI 쪽만 이번에 1Q엔 투자를 많이 했지만 네. 2Q, 3Q엔 더 투자를 많이 늘릴 수 그렇겠죠.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은 왜 투자를 늘렸을까요? 소비는 주춤했는데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 왜 투자는 늘렸을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제일 뚜렷한 게 뭐죠? 달러 약세예요. 네. 미국의 내수 기업들의 그 투자는요, 달러 캐리 트레이드를 통한 해외 쪽의 투자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해외 이전된 공장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수에서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달러에 대한 리보 금리가 기준이 되어서 외부 투자도 하고 네. 내부 투자도 합니다. 근데 달러가 이렇게 싸졌잖아요, 사실은. 네. 역사상 최근에 뭐 계속 많이- 높다가 1분기부터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네, 100m 그러면은 내려왔죠. 투자하기에 자본 비용이 상대적으로 싼 거예요, 기업들 입장에서. 그럼 네. 요때다 하고 투자를 해놓는 거죠. 네. 언제 또 다시 오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금리가 됐던 달러가 됐던 기업들 투자 여건이 어느 정도만 조성이 되면, 이게 지금 1분기는 주춤했지만 2, 3, 4분기로 갈수록 우리나라의 수출의 데이터들은, 특히 만약에 중국 관세를 뭐 145 할 거를 갖다 100으로 낮췄다, 그것도 거의 교역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백이 생기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수출의 여지는 더 커진다. 네. 지금 중국이 오늘 이제 뒤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죠. 돈 풀기 엄청나게 했잖아요. 지금 지준율 인하까지 발표하면서 돈 공급을 엄청나게 발표를 했는데,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자신들도 뺏길 것, 미국 수출에 대한 쉐어를 뺏길 것을 이미 감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네. 감안하고 지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협상에.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상대적으로 1분기 이번에 주춤한 수출은 오히려 다음에는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 아. 늘어날 여지가 있다. 아직은 단정하기 힘들다. 그러면 뭐 저 설비는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서 때문에 우리가 네. 조금 후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많이 해서 이번에는 좀 그렇게 시간차가 네. 나왔다는 것도 감안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까지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